목마 숙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화적인 상상을 하면서 한 편의 시를 영화처럼 감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버지니아 울프의 슬픈 이야기와 그 다음에 박인환 시인이 가졌던 아픈 상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쇼펜하워를 아주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김다은 작가님과 함께 목마 숙녀에서 술자리에 같이 앉았던 사람들이, 즉 독자들이 어떤 공감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목마가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중심 주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쇼펜하우어하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면 따라 나오는 연관 단어가 염세주의에 통한 자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버지니아 울프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심 주제로 가게 됩니다. 네. 시의 서두에서 술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픈 얘기 대신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장애를 겪고 남북으로 갈리고 사망하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자리에서 자살을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문제니까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걸 계속 이야기하려면 좀 오해를 없애야 되니까 먼저 그 1편에서 말했던 그 등대 장면, 베스트 씬 나오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말줄임표가 자물결이고, 그 다음에 등대가 중앙에 딱 서 있고, 영화의 그 베스트 씬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등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등대, 이게 시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시가 우울하면서도 등대는 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 다음에 항해를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를 이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켰다고 하는 거는 그 죽음이라고 하거나 자살이라고 하는 걸 다루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을 했을 때 밤이고 너무 우울하지만 그래도 등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희망은 있다. 그러니까 자살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시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목마 숙녀가 쓰였던 그 시대에 이제 그 유명한 또 소설 작품들, 김동리 선생의 밀다원 시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밀다원 시대라는 작품은 그 1955년도에 문학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문인의 자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문학 작품들이 이런 주제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인환 시인의 이 작품 목마 숙녀도 거기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시대 상황 자체가 문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박인환 시인이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요 이야기를 또 이제 하게 되면 그 밀다원 시대라고 하는 김동리 선생의 작품은 소설이고, 박인환 시는 이제 시로 전후의 사람들의 어떤 그 어두운 시대를 반영하고 이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시대에 대한 반영과 아울러서 그 시 내에 해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목마도 또 나오게 되는데. 해법까지 시에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진짜 궁금합니다. 두 개의 바이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이제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이제 요 장면 기억하시죠? 네, 갑자기 시에서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목마가 나오다가 갑자기 왜 뱀이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개의 바이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을 성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내용들을 또 보면 또 전혀 아닌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걸 인정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되죠. 네, 이제 왜 인정을 하는 거냐면,
그 시는 그 항상 중의적인 그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또 아닌 또 다른 이것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뜻은 뭐냐면 약간 그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눈을 뜨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 성적으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도 있으나 잘 생각을 해보면 뱀이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니까 이거를 입체적으로 바위 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바위가 작아도 한 20, 30cm가 될 건데, 이게 입체적으로 구불구불하고 이런 틈이 있으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시기에 이 그 구불구불한 틈을 쭉 벗어나게 되면 네. 한 번에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잘 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네. 혹시 그러면 뱀 허물을 바위 틈에서 진짜 발견할 수 있나요? 아,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골 농가에 가면 그런 그 뱀 허물들이 널어져 있는 경우들이 저는 이제 봤었는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뱀들이 다 네. 그렇게 벗으면 그게 현명한 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잠자리라거나 매미, 나미 이런 것도 전부 다 허물을 벗고 우화를 하는 이제 그 동물들이 생물들이잖아요. 네. 이게 못 벗어나면, 그러니까 벗는 탈각하는 과정에서 못 벗어나면 이 생물은 죽어요. 그러니까 화려함이나 이런 그 봄을 즐기거나 이렇게 여름을 즐기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뱀 역시 그 허물을 벗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허물이 벗는 게 쉽게는 안 벗어지겠잖아요. 온몸을 감싸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벗는 과정에서 이게 눈을 덮고 있을 때는 중요한 감각기관이 이제 그 마비가 되는 거니까 뱀이 이때는 굉장히 그 공격성이 증대를 해서 그 닥치는 대로 일단 물고 보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게 예민하는 이런 시기를, 약한 시기를 빨리 이렇게 허물을 벗어내는 거는 아주 현명한 뱀인 거죠. 아, 그러니까 뱀은 어차피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뱀 중에서 좀 똑똑하고 현명한 애들은 바위 틈 같은 지형을 이용해서 허물을 벗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탈피를 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뱀과 같이 좀 현명한 시각을 가지고 조금 나아가 보자,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맞는 건지. 사회자님 너무 좋은 술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생애도 이해했어. 그 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도 알았어.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어렸을 때의 상처로 괴로워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남녀 차별의 문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남자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당연히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깨우친 사람들끼리 이제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거로 봐야죠. 아, 그러니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좀 깨고 발전된 나가는 모습을 좀 우리가 얘기해 보자.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해도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그 전쟁도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겨야 한다 이런 명제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과정들은 다시 또 폭력성을 그 예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명한 눈으로 다시 이걸 보고 전쟁을 막아내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박인환 시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저희 목마를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해야죠. 네. 그 목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의 이제 그 패시미즘,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묶어서 이제 그 하겠는데요. 목마는 이제 그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그 장난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그 다음에 숙녀가 목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숙녀는 정확히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이게 버지니아 울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버지니아 울프를 먼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버지니아 울프는 어렸을 때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을 당하면 네. 사람들은 되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충격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에 잊지를 못하고 그 고통 안에 갇혀버려서 거기에 아주 매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봤어요. 네. 예, 외상의 고착이라고 지금 이제 하는 이제 용어를 말하게 되는데, 결국은 버지니아 울프는 고착하는 쪽에 있죠. 잊어버렸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네. 그렇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정신병을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버지니아 울프는 이 어렸을 때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마를 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숙녀가 돼서는 목마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성장해서는 목마에서 못 내려오고 목마를 타고 하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아픔과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의미가 그 약간 숙녀가 같다는 건 약간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러운데, 결국은 어렸을 때의 아픔이 떠나가야 됐지만 떠나가지 사실 못한 이런 걸 좀 표현했다고 제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박인환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내 의지하고는 무관한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떤 당한 고통이기 때문에 빨리 잊어버렸어야 맞는데, 그거를 그 성인이 돼서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매여서 자기의 의식을 갉아먹고 괴롭히는 이 과정들이 이제 존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버지니아 울프는 그 어렸을 때 상처를 탈피하지 못했고, 박인환 시인 역시 그 고문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영혼의 상처를 입은,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순결성이 요구되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것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 목마는 그런 어떤 상처, 고통, 슬픔, 이런 거를 동시에 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이 영상을 봐도 이해를 다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이 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요.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해가 안 가는 구절 중에 여기가 하나였거든요. 또 앞서서 이제 목마는 이제 그런 아픔을 상징하는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그 정신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제 그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목마하고 이제 그 패시미즘하고 또 함께 또 설명을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에 보면 그러니까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네. 프로이드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의식이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성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의 욕망들이 지배하는 사회야 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폭력이라거나 이런 그 욕망을 표출하는 어떤 그 일차원적인 해결 방식이 그 인간들에게는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거의 야만의 시대로 금방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프로이드거든요. 그걸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전쟁 직후의 상황이고, 목마와 숙녀의 그 시대 배경이 약간 동물적이다, 통제되지 않은 시대이다, 그래서 잡지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패시미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시미즘에서 염세주의도 이 세상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세상은 똑같이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기보다 욕망이 지배해 있고 이 세상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 이런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염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동물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은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물과 다른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사회가 어떤 그 건강한 문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거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 만족하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극복하는 문학과 예술 등에 집중해서 창조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삶들을 그 건전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그 완성된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미즘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패시미즘이 당대의 허무주의나 자살이나 이런 걸 다뤘기 때문에 그냥 막 쓴 단어는 아니고,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뭐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패시미즘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많이 되는 상태에서 패시미즘의 미래 발전은 어느 방향이냐, 동물적인 걸 극복해서 좀 문명으로 좀 다가가는 뭐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가 이제 그 무의식의 어떤 그 실체들을 좀 규명해내면서 어떤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장르를 만들고 그 인류 사회에 굉장히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를 준 위대한 천재인데, 프로이드가 정신분석과 무의식이나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 어떤 그 직관적인 어떤 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라고 이제 프로이드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쇼펜하우어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그 쇼펜하우어의 패시미즘하고 목마를 계속 연결시킨 이유는 결국은 그 정신분석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박인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패시미즘이 나오는 건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박인환 시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이걸 쓰는 거죠. 그 어려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만 다시 이제 좀 쉬러 들어가서 좀 녹이면, 네. 그 목마는 어쨌든 간에 울프가 어린 시절에 극복하지 못했던 아픔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렇죠. 과거에 좀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숙녀라고 아까 전에 표현을 하신 게, 숙녀는 버지니아 울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딱 버지니아 울프 같이 저는 보였지만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숙녀라고 표현한 거는 또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숙녀가 버지니아 울프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시인의 그 말하자면 숨은 여인이었나,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논쟁들이 그 이전에 이제 있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정확하게 둘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할 거고, 라고 하는 두 다른 인물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두 인물인데, 우리가 옷자락 정도의 이야기만 할 거야 라고 했던 박인환 시인의 어떤 내면의 소녀가 자라서 숙녀가 됐을 수 있겠잖아요.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문학적인 성장기로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이 공문을 당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그 소녀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꿈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성숙기에 들어선 어떤 그 문학적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버지니아 울프처럼 어렸을 때 상처로 내가 극복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아픔이 같은 아픔이니까 버지니아 울프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실하고 막 이거 두 개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아, 제가 사실 목마 숙녀는 저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영상 보는 MZ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시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근데 저보다 한 5년, 10년 선배들은 목마 숙녀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자기가 연애했을 때 그렇게 많이 연애 편지에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별했을 때 이 시를 유난히 많이 봤다고. 이런 얘기만 또 들었다가,
또 제가 수능 봤을 때 생각을 하면 목마 숙녀는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새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게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시구나.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부끄러워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니 뭐 이제 그 사회자님이 부끄러워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뭐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한 공부도 하자.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인환 시대는 그 대부분 그 문맹률이 높아서 많이 이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적었겠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식인들만 시를 읽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랬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식인들이 그 대다수를 위해서 활동했다기보다도 그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던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은 그 특권층이 깨우치면 예. 좀 이 사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을 것 같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이유가 그 어떤 그 지식인들 내부의 어떤 그 변화를 많이 원했고 기대하지 않았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제 좀 친근하게 느끼신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박인환 시인이 너무 이제 삶도 짧았지만 약간 비판도 많이 받았던 시인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목마숙녀는 다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네. 이제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가 받는 비판이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다시 잘 나오게 되는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판을 받은 내용 중에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쉽게 말해서 딱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인환 시인 자신이 주로 타깃으로 했던 층이 지식인 그룹이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인 그룹에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고루하고 문제가 있어. 이거 바꿔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젊은 놈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거의 뭐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앞서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너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바로 저는 그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그 이제 견해와 어떤 철학을 가진 지식인 그룹들이, 특히 시인 그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질서를 그 가지고 있던 어떤 문단 그룹 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는 또 굉장히 또 신기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박인환 시인만큼 또 사랑받은 시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박인환 시인은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문단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인이에요. 근데 이 그 시가 또 전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와 숙녀라고 하는 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박인환 시인은 그 어떤 그 문단이나 어떤 군문인들의, 지식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순전히 시를 보고 어려웠던 시절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져진 이 목마와 숙녀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스스로 살아난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의 사랑으로 스스로 살아남은 시인이다. 이거 좀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그 시와 박인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에 대해서 정말 오해도 많고 사랑도 많이 받은 시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오해 없이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여기 3권의 책이 있는데 오늘 얘기한 것들과 기존의 영상에서는 아주 조금만 다른 거고요.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시를 읽고 싶으시다면 이 3권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